왜 사람이 행복에 그토록 중요할까? 뇌의 행복 전구가 켜지는 것은 개가 서핑하도록 만드는 새우깡과 비슷하다. 뇌는 우리의 행복에 일말의 관심도 없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찾도록 하기 위해 뇌는 설계되었다. 그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뇌는 사람이라는 생존 필수품과 대화하고 손잡고 사랑할 때 쾌감이라는 전구를 켜도록 설계된 것이다. 가장 빈곤한 인생은 곁에 사람이 없는 인생이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배인 상처도 잘 아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행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레바논에 이런 속담이 있다. 사람이 없다면 천국조차 갈 곳이 못 된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보자. 무엇을 하며 어떤 모양의 인생을 살든 사람으로 가득한 인생은 이미 반쯤 천국이라는 뜻이리라.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행복한 삶. 아마 사랑이란 말과 함께 가장 많이 고민해온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에 익숙해져 있지 왜 행복해야 할까라는 생각은 잘 안 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왜든 이전에 행복에 대한 개념조차 잘 정립이 되어 있지가 않죠.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내려놓아라. 행복하기 위한 방법들은 책에서 방송에서 참 많이 듣기는 하는데 과연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저의 인생책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서운국 교수가 쓴 행복의 기원이란 책인데요. 2014년에 이 책을 읽고 나서 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처럼 애매했던 행복의 원형에 대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아마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각과 함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서은국 교수는 현재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난 행복 심리학자인데요. 이 책은 저자가 30년간 연구하고 고민해온 행복에 대한 개념을 간결하게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서문에서부터 행복에 대한 개념을 아주 극명하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철학자들의 주장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모든 일상의 노력은 삶의 최종 이유인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한다. 매우 비과학적인 인간 중심적 사고다. 꿀벌은 꿀을 모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도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벌도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이 자연 법칙의 유일한 주제는 생존이다. 꿀과 행복, 그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둘 다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간단히 말해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 인간이다. 예전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교육이란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문에는 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내용들을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100% 동물이다. 행복감이 퍼져나오게 하는 이 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토익 시험을 보고 암산을 하기 위해 설계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소리를 만드는 이 뇌의 최우선적 기능은 무엇이며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뇌는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일종의 생존 지침서다. 사자는 피하고
믿을 만한 녀석과는 고기를 나눠 먹고 등에 깨알 같은 생존 팁들이 담겨 있다. USB로 주지 않고 유전적 정보로 저장해 우리 뇌에 심어놓았다. DNA 코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적인 머리로는 완전히 해독되지도 않는다.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다.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몸이 손가락을 5개 만들도록, 체온이 떨어지면 몸을 떨도록, 사춘기가 되면 이성에 정신을 쏟도록 자동 실행된다. 뇌는 생존 경쟁에서 직면하게 되는 과제들이 무엇이고 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수백만 년간의 생존 기록서다. 물론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세상과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습성도 있다. 앞에서 말했듯 식량 문제가 해결됐지만 아직도 우리 몸은 지방이나 달콤한 음식에 정신을 못 차린다. 과거 우리에게 기묘했던 생존 장치가 이제 약보다 병이 된 것은 우리 뇌가 문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제리 코인 교수에 의하면 호모사피엔스가 문명인의 모습으로 산 것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잠깐이다. 인간이 농경 생활을 하며 본격적으로 문명을 가진 것은 길게 잡아야 6,000년 전부터다. 세대로 따지면 약 250세대. 인간과 침팬지가 진화의 여정에서 갈라진 것은 대략 600만 년 전이라고 한다. 약 30만 세대 전. 막연한 숫자다. 이렇게 바꿔보자. 시간을 1년으로 압축한다면 인간이 문명 생활을 한 시간은 365일 중 고작 2시간 정도다. 364일 22시간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사냥, 그리고 짝짓기에만 전념하며 살아왔다.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1년 중 고작 2시간에 불과한 이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이 아닌 줄 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데 과연 600만 년간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 버릇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인간은 여전히 100% 동물이다. 바로 이것이 최근 심리학계를 뒤흔드는 연구들의 공통점이다. 다윈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행복.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다. 덕분에 꽃샘추위가 조금 누그러졌고 식물들은 광합성을 한다. 하지만 해에게 감사 편지를 쓸 필요는 없다. 태양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꽃을 피우기 위해 뜬 것은 아니다. 물리적 법칙에 따라 지구는 자전을 하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태양과 마주보는 각도로 되돌아오면 아침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우주의 모든 것이 이유와 목적이 있어 보인다. 강물은 바다를 향해 가고 봄비는 꽃을 피우기 위해 내리는 것 같다. 이처럼 세상 만사를 어떤 원인이나 목적, 계획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관점을 철학에서는 목적론이라고 한다. 자연의 그 어떤 것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품고 있다는 생각. 이 목적론적 사고의 원조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생관 또한 다분히 목적론적이다. 그에게 삶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추구하며 그것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때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이라고 보았다. 아침 식사는 출근하기 위해, 출근은 돈을 벌기 위해, 돈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다. 인간 행위의 종착지는 결국 행복이라는 것이다.
행복이 최고의 선이라는 기초 위에 현재의 행복 연구는 세워졌다. 이 관점에서 보면 모든 행위는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일상의 일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과정 혹은 수단이다. 하지만 이 생각은 한 철학자가 가졌던 개인적인 견해일 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견해와 사실은 명백히 다르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이 중세의 지배적인 견해였지만 사실은 아니다. 사실이 아닌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과학의 매력이고 역할이다. 인간이 우주의 특별한 존재라는 오만에 지동설이 한 방을 날렸다면 여기에 KO 펀치를 날린 것이 다윈의 진화론이다. 인간이 우주뿐 아니라 지구에서조차 그다지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일깨워준 것이다. 자연의 법칙을 따라 존재하게 된 하나의 생명체. 인간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다윈의 진화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 진화론은 다윈이라는 한 천재의 개인적 의견이나 견해가 아니다. 사실이다. 지질학, 동물학, 고고학, 화석학, 생물학, 유전학, 인류학, 심리학. 학문을 초월해 현재까지 동원된 모든 과학적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사실이다.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며 모든 생각과 행위의 이유는 결국 생존을 위함이다. 진화 과정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이 혹시 거대한 호떡은 아닐까 의심하는 격이다. 다윈 대 아리스토텔레스. 중대한 대립이자 갈림길이다. 행복을 어디에 대입시켜 논하느냐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결론이 나온다. 이 책에서는 과학적 버전의 행복을 찾아보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의 새로운 옷을 입혀봐야 할 것이다. 수천 년간 걸쳐왔던 철학의 옷을 벗겨내고 좀 더 진화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행복에 대해 생각해보자. 만 50세가 되던 해 다윈은 종의 기원을 출판한다. 수많은 종의 생명체들이 어떻게 지구에 출현하게 됐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이들의 생존과 소멸이 갈라지는지를 설명했다. 간략한 요약은 이렇다. 종의 각 개체는 유전적 변이 등에 의해 조금씩 다른 모양과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다. 60억 인구의 생김새와 성격이 서로 다르듯 이런 특성 중 어떤 것은 특정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더 적합하고 어떤 것은 불리하다. 후세의 대물림되는 개인 간의 매우 사소한 모든 형태의 차이가 결국 진화의 긴 과정에서 증폭되어 생존 여부를 가르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섬의 씨앗이 모두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다고 하자. 이 섬에서 태어난 참새는 튼튼한 부리를 가지는 것이 유리하다. 이 섬에서는 큰 부리 참새들이 많이 살아남게 되고 그들의 후손 중에는 큰 부리 유전자를 가진 녀석들이 점점 많아진다. 이 과정이 수백, 수천 세대에 걸쳐 지속되면 이 섬은 결국 큰 부리 새들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놀라운 통찰력이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어떤 생명체들은 생존에 매우 불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 공작새의 꼬리가 대표적인 예다.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크고 화려한 공작새의 꼬리는 생존에 큰 핸디캡이 될 수 있다. 포식자의 눈에 잘 띄고 위험시 도피할 때도 짐이 된다. 그렇다면 이 녀석들은 왜 멸종하지 않았을까? 다윈은 생존의 목적이 단지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생명체는
후세에 자기의 유전자를 남겨야 하며 이때 넘어야 할 엄청난 장벽이 성공적인 짝짓기다. 이것이 공작새가 사치스러운 꼬리를 가진 이유다. 수컷 공작새가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큰 꼬리를 유지하고 그것을 단장하는 이유는 짝짓기를 위해서다. 수컷의 화려한 꼬리는 자신이 건강하고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존재임을 암컷들에게 과시하는 상징물이다. 공작새의 꼬리는 진화론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것은 생명체가 가진 모든 생김새와 습성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생존과 짝짓기를 위한 도구라는 점이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쓴다. 동물의 모든 특성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다. 피카소를 예로 들어보자. 약 5만여 점의 다양한 미술작품을 남긴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단지 예술가의 작품만을 아는 걸로는 부족하다. 그가 언제, 왜, 어떤 이유로 그 작품을 남겼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의 개인사를 보면 답이 나온다. 그는 한결같은 꾸준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붓을 한참 내려놓고 있다가 갑자기 예술적 창의력이 폭발하곤 했다. 이 광적인 시기는 그의 삶에 새로운 여인이 등장하는 시점들과 일치한다. 창의성과 로맨스의 궁합. 피카소만의 얘기가 아니다. 살바도르 달리, 단테, 구스탐프 클림트, 일반 대학생들 모두 마찬가지다. 피카소는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 산 것이 아니다. 보다 진화론적인 해석은 피카소라는 한 생명체가 그의 본질적인 목적, 즉 유전자를 남기는 일을 위해 창의력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마음의 정신적 산물들은 사실 몸의 번성을 위한 도구인 것이다. 드디어 결정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왔다. 행복감 또한 마음의 산물이다. 창의력과 마찬가지로 행복도 생존을 위한 중요한 쓰임새가 있는 것은 아닐까? 행복은 삶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 철학자들의 의견이었지만 사실은 행복 또한 생존에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마치 피카소의 창의성 같은.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행복을 쫓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 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까? 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돈, 명예, 건강 등 몇 개의 범주 안에 답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창고에 이 행복 곡물들을 많이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산다. 주식에 비유한다면 돈과 같은 삶의 조건들이 가장 확실한 행복 이윤을 가져다주는 종목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많은 것을 거기에 투자한다. 사실일까? 결국 행복은 무엇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일까? 우리의 머리는 불행하지 않은 것과 행복한 것의 질적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생수 한 병은 갈증의 고통을 없애주지만 갈증이 가신 사람에게 물은 더 이상 행복을 주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돈이나 건강 같은 인생의 조건들은 사막에서의 물과 비슷하다. 일상의 불편과 고통을 줄이는 데는 효력이 있지만 결핍에서 벗어난 인생을 더 유의미하게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인생은 유한하다.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인생사다. 사람들은 상당 부분을 부와 성공 같은 삶의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 쓴다. 이런 것을 소유해야 행복이 가능하리란 강한 믿음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기대만큼의 행복 결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수십 년 연구의 결론이고, 이 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적응이라는 녀석이 지목되었다. 우리 뇌는 일종의 탐지기라는 비유를 했고, 이 탐지기의 목적은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자원들을 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새우깡이 개를 서핑하게 만들듯이 우리도 어떤 보상이 있어야 사냥과 짝짓기 같은 행위를 한다. 쾌감이 바로 우리 뇌가 고안한 보상이다. 개가 새우깡 맛에 빠져 어느새 서핑까지 하듯 우리도 쾌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존에 필요한 자원들을 손에 쥐는 것이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이런 생존 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오늘 아무리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어도 살기 위해서는 내일 또 사냥을 해야 한다. 사냥에 대한 의욕이 다시 생기기 위한 필요 조건이 있다. 오늘 고기를 씹으며 느낀 쾌감이 곧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쾌감 수준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초기화 과정이 있어야만 그 쾌감을 유발시킨 그 무엇을 다시 찾는다. 창을 들고 동굴 밖으로 다시 사냥을 나서는 이유는 사실 잃어버린 쾌감을 다시 잡아오기 위함이다. 이 무한 반복의 생존 사이클이 지속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쾌감의 소멸이다. 소멸되지 않으면 동굴에 마냥 누워 있을 것이고, 계속 누워 있다 보면 결국 영원히 잠들게 된다. 적응이란 간단히 말하면 어떤 일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이다. 행복이라는 좁은 관점에서 보면 야속한 일이다. 수년 동안 몸과 약간의 영혼까지 팔아서 얻은 승진이 주는 즐거움도 불과 며칠이다. 그래서 쾌락의 쳇바퀴라는 표현이 오래전부터 학계에서 쓰여왔다. 적응 때문에 그 무엇을 얻어도 행복은 결국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정서의 본질적 관심사는 행복이 아닌 생존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자원을 계속해서 더 많이 비축하고 확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승진의 즐거움은 며칠 뒤 없어져야만 한다. 그래야 과장을 단 사람이 부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동메달을 딴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 땀을 흘린다. 쾌락은 생존을 위해 설계된 경험이고, 그것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본래 값으로 되돌아가는 초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행복은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쾌락은 곧 소멸되기 때문에 한 번의 커다란 기쁨보다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절대적이다.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은 성취하는 순간 기쁨이 있어도 그 후 소소한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행복은 아이스크림과 비슷하다는 과학적 결론이 나온다. 아이스크림은 입을 잠시 즐겁게 하지만 반드시 녹는다. 내 손 안에 아이스크림만큼은 녹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 행복해지기 위해 인생의 거창한 것들을 쫓는 이유다. 하지만 행복공화국에는 냉장고라는 것이 없다. 남는 옵션은 하나다. 모든 것은 녹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주 여러 번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것이다. 오컴의 날로 행복을 베다. 행복의 정신적 교주로 일컬어지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확히 말하면 행복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칭송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삶에 대해 말했던 것이고, 또 그것은 유데모니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 존과 다이몬, 정신의 합성어인 유데모니아는 앞에서 언급한 자아성취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지금까지 많은 서양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가치 있는 삶이 곧 행복이라는 해석을 해왔다. 그 결과 행복을 필요 이상으로 거창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거창한 이유가 있다. 그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귀족 가문에서 최고만을 누리며 살았던 인물이다. 그의 스승은 플라톤, 제자는 알렉산더 대왕. 인류 역사에 이렇게 화려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그래서 그의 행복관도 매우 엘리트주의적이다. 그에 의하면 여자나 노예들은 행복을 누릴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누리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은 칭송받을 만한 삶의 구성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착각이다. 사실 그가 관심을 둔 것은 정확히 말해 가치 있는 삶이지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 우리가 이 둘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초엘리트주의적 행복관의 잔재 때문에 좋은 삶과 행복한 삶이 뒤엉켜 있다. 행복도 오컴의 날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행복은 가치나 이상 혹은 도덕적 지침이 아니다. 천연의 행복은 레몬의 신맛처럼 매우 구체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쾌락적 즐거움이 그 중심에 있다. 쾌락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을 뒷전에 두고 행복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첫째, 이 둘은 같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는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잣대가 필요하고, 많은 경우 그 잣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내 선택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다. 내가 지금 좋고 즐거운 것보다 남들 눈에 사력 있고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앞에서 설명했듯 여기서 행복은 역풍을 맞기 시작한다. 이런 사고는 쾌락적 즐거움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행복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서였다. 우선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쾌락에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 정서들이다. 이런 경험은 본질적으로 뇌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철학이 아닌 생물학적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되는 생각을 자주 하라는 처방을 내리는 의사는 없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지침들은 대부분 그렇다. 불행하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이다. 불행한 사람에게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손에 못이 박힌 사람에게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을 통해 바뀌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생각이다. 행복의 핵심인 고통과 쾌락은 본질적으로 생각이 아니다. 둘째, 행복에 대한 이해는 곧 인간이라는 동물이 왜 쾌감을 느끼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직결된다. 인간만큼 쾌감을 다양한 곳에서 느끼는 동물이 없다. 쇼팽과 셰익스피어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쾌감은 먹을 때와 섹스할 때, 더 넓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 진화의 여정에서 쾌감이라는 경험이 탄생한 이유 자체가 두 자원, 즉 생존과 번식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행복의 핵심을 한 장의 사진에 담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 책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다. 문명에 묻혀 살지만 우리의 원시적인 뇌가 여전히 가장 흥분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다. 음식, 그리고 사람.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면 행복은 결국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요약된다. 행복과 불행은 이 장면이 가득한 인생 대 그렇지 않은 인생의 차이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The rest are details. 나머지 것들은 주석일 뿐이다. 본문 중에 불행과 행복을 냉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에 비유한 글이 전 인상적이었습니다. 냉수를 잠근다고 물이 따뜻해지는 건 아니라는, 즉 불행을 줄인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행복해지려면 행복의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